토요일에 뭐 하세요? 저희 지금 만날래요? 만날래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만나요의 DJ 션이와 유디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미디어 커리어의 끝판왕, 아나운서, PD를 거쳐 현재 스타트업 유즈의 대표님이신 김가연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쇼폼 뉴미디어 스타트업 뉴즈 그리고 지식 크리에이터 MC의 메이저스를 운영하고 있는 뉴즈의 김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멋진 선배님이 또 이제 저희 학교 동문이시기도 하셔서 연세대학교에 대한 그 대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네네네. 네, 전공이 일단 신학과셨고 또 신문방송학을 복수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혹시 원래 언론이나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니요. 원래는 언론이랑 미디어 쪽에 관심이 없었었고 입학했을 때는 제가 좀 뭐 선교사라든지 정말 좀 신학의 길에 좀 관심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되게 꿈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떤 막 전공을 딱 들어가기보다는 좀 성경책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좀 나의 꿈을 찾아봐야겠다. 좀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처음에 입학을 했었고요. 네. 제가 이제 언론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3학년 때였어요. 어, 그러니까 1, 2학년 때 굉장히 많은 방황이라기보단 굉장히 많은 꿈을 찾는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제가 딱 언론인이 되고 싶다 생각했냐면 그때만 해도 저는 투지폰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막 지하철 오갈 때 이렇게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메트로 신문이라고 지하철에서 깔려있는 신문이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집이 그때 삼성역 쪽이었는데 신촌역에서 삼성역이면 거의 끝과 끝이잖아요. 2호선. 네. 뭐 투지폰은 사실 뭐 할 것도 없고 가는 게 너무 심심하니까 제가 맨날 그 메트로 신문을 들고 신문을 읽으면서 하교를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거기 있는 만화나 이제 만평 같은 거 읽기 시작하다가 네. 점점 이제 1시간이니까 신문을 읽었는데 매일 그렇게 신문을 읽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도 진짜 이렇게 정보의 전선에서 직접 취재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정보를 나누는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3학년 때 제가 그 신문방송학과를 복수전공했어요. 오. 그럼 네. 그래서 그때 근데 저는 계속 제 본전공 신학을 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신학이라는 전공도 살리면서 이 언론인으로서의 꿈도 가질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최적의 방송국이 CBS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기독교 방송인데 너무 종교적인 얘기만 하지도 않고 시사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또 동시에 종교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CBS를 목표로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 딱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복수 전공 하신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겠네요. 엄청 도움 많이 됐죠. 어. 저는 지금도 그 신문방송학과 수업 들었던 교수님들 네. 그리고 신학과 교수님들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전 한국일보 사장님이셨던 이제 네. 이준희 교수님이 그때 한창 그 좀 신문 칼럼 실습이라는 수업을 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저희가 뭐 인터뷰 취재도 해보고 칼럼도 써보고 이런 것들 배워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딱 교수님이 수업 때 말씀해주셨던 게 제일 잘 쓴 기사는 뭐 미사 여부라든지 온갖 수식어가 있는 이런 기사가 아니라 중학생이 봐도 알아듣기 쉽게 쓴 기사가 가장 좋은 기사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그런 언론 윤리, 기자 윤리에 대한 정말 기본부터 알려주셔서 저는 진짜 그 수업을 들었던 게 제가 평생 언론인 쪽으로 있을 때 굉장히 그게 저의 기초가 돼서 그래도 좀 좋은 언론인으로서 계속 쌓아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수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굉장히 이제 대학 생활 때 수업을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교양이나 전공이나 프로그램 통틀어서 제일 네. 인상 깊었다거나 와. 낭만이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저희 때 그 프레시맨 세미나라고 있었어요. 1학년들만 들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 진짜 학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패스논 패스 수업이었고 막 해리포터와 상상학교 뭐 네. 너희가 뭐 사랑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막 웃음에 관련된 수업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그런 낭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었던 게 저는 해리포터 상상학교에 그 티켓팅 아닌데 뭐라 그러죠? 수강 수강 신청을 이제 못 해가지고 네. 이제
웃음 쪽, 개그 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연대 법대 교수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개그랑 웃음을 굉장히 이론적으로 좀 오. 그리고 갑자기 막 첫날이 오면 다 같이 앞에 한 명씩 나와서 개그를 해보래요. 네. 근데 제가 했는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서 드랍을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낭만이 있었죠. 그래서 음. 친구는 뭐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였나? 사랑과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그때 막 그 사랑꾼 션님이 막 이제 특강도 와주시고 네. 막 이렇게 해서 거기서 완전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그런 낭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좀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네요.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수업 들었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거는 여기 또 마침 노어노문학과에 친구가 있어서 좀 러시아 문화 체험이었나?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진짜 러시아 레스토랑에 먹으러 가고 샤갈 이제 러시아 화가의 전시회도 가고 막 마트로슈카 만들기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도 재밌게 했었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제가 탁과생이었는데 A프를 이제 받았었고 또 저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과 인간관계? 라는 교양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책을 읽었는데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 그 사람이 맞을까요? 이런 류의 책 제목이었는데 이거 맨날 이제 한 챕터씩 읽고 쪽벌 쓰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읽고 쓰고 내가 뭐 좋은 연애를 하고 있는 건 체크리스트 하고 하면서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랑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별로 건강한 관계는 아닌 것 같다 하고 헤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이 저는 진짜 좀 제 인생에서 되게 엄청 도움이 됐던 수업이었어요. 지금도 성과 성차의 심리라는 수업은 있는데 약간 내용이 다른 거, 네, 다른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요새도 좀 그런 재밌는 교양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느끼기엔 요새 학교 생활이 조금 삭막해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저희 때만 낭만 있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학생이었던 게 저는 굉장히 낭만주의자여서 특히 새내기 때 막 날씨 좋으면은 교수님들한테 오늘 막 휴강하고 나들이 가자고 맨날 막 손들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는데 저희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분위기는 아니죠. 네, 지금.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남자친구 얘기하셔가지고 또 저희가 대표님 인스타를 좀 봤는데 알렌관에서 결혼식을 맞아요. 올리셨어요. 혹시 캠퍼스 커플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남편이랑 사회에 이제 나와서 만났는데 또 저의 철칙이 전 절대 CC를 안 한다라는 철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내기 때 CC 하는 친구들을 보면 헤어지고 나면 네. 막 너무 뒷말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막 안 좋게 얘기하고 이제 네. 이런 거 보니까 남의 입방아에 오록 내리고 싶지 않아서 음. 아예 그 다른 탁과도 아예 CC 자체를 안 했어요. 그 연세대에서 네, 연세대 만나자는 자체를 아예 당연히 동기들은 당연히 절대 남자로 안 보고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저만의 굉장히 전 철칙이 있는 사람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워낙 학교 너무 예뻐지고 그래가지고 CC 많이 해보시라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같은 과보다는 탁과생이랑 같은 과 서로 너무 뮤추얼이 많으니까 그러면 남편분께서 저희 학교 출신은 아니신데 네. 그래도 이제 알렌관에서 하자고 그럼 제안을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저는 정말 이왕 결혼하는 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남편이랑 한 4년 정도 연애했는데 우리 결혼하면 알렌관에서 하고 싶다 얘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남편도 흔쾌히 낭만이. 네, 낭만. 그날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저 결혼식 갔던 사람들이 다 완전 막 제일 좋은 결혼식이었다. 자기가 본 결혼식 중에 했던 게 알렌관이 보면 굉장히 좀 하우스 웨딩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막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기도 하고 저희 또 연대 동문 중에 오상진 아나운서가 저희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오상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봐주셨고 그리고 제가 원래 G.O.D 팬이었는데 제가 또 어렸을 때 호이 부인이었거든요. 제 닉네임이. 근데 송구사님이 이제 축가를 불러주셔서 하나. 그래서 진짜 거의 막 너무 날씨 좋은 알렌관에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분들의 사회와 축가를 막 들으면서 되게 행복하게 했던 라인업이 결혼식이었습니다. 쟁쟁하네.
네. 그러면 연극부랑 밴드부 등 이제 학교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도움 많이 됐죠.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저는 1학년 1학기 이때 되게 동아리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그 막 연극부, 밴드부, 축구부, 뭐 학회도 했었었고 그리고 잠깐 아카라카도 이제 잠깐 했었었고 그랬는데 아카라카는 제가 이제 합격하고 이제 신입생 환영회 때 제가 바로 그냥 그만뒀어요. 이제 왜냐면 그때 이제 고량주를 마셨는데 저는 이제 술을 이제 못했는데 고량주를 마시니까 좀 충격을 이제 저 혼자 받고 이제 못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그냥 제가 금방 그만뒀지만 그래도 합격을 했던 거에 의의가 있었던 건 제가 엄청난 몸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응원단 이거는 막 춤추고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합격을 했었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내가 못하는 건데 네. 도전해서 뭔가 됐었다라는 게 저한테 엄청 큰 의의가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좀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응원단 같은 경우 공강이 있으면 막 이제 응원 단실에 모였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새내기 때 너무 동기들이랑 너무 놀고 싶어서 공강에 이제 가는 게 안 좋았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만둔 것도 있었는데 네. 일단 그래도 뭔가 내가 만약에 그걸 합격조차 아예 안 했으면 계속 막 그 아카라카 하는 사람들 보면서 막 나 저런 거 해보고 싶은데 해볼 걸 생각이 있었을 거잖아요. 막연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미련이 없었고 연극부랑 밴드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그런 동아리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전 조금 공부하는 타입의 친구긴 했었어서 저는 이제 총학생 이런 것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나도 대학 가면 언젠가 밴드부 막 보컬도 하고 막 연극부도 하리 막 이러면서 이제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고3 때 버킷리스트에 저 무조건 연대 가고 싶었거든요. 네. 연대 가서 뭐 응원단 하기, 뭐 밴드부 하기, 연극부 하기 이러면서 써놨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1학년 때 바로 이제 단과대 이제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했었는데 전 그것도 너무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던 게 이제 하면 정기 공연을 하잖아요. 네. 대동제 때도 막 정기 공연 맞아요. 하고 이제 연극부도 이렇게 그때 무학극장인가? 네네네. 거기서 공연도 막 하고 했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무대 타입의 체질은 아니었더라고요. 뭔가 막 무대 위에 올라가면 막 신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긴장하고 연극도 제가 봐도 너무 발연기고 그래서 딱 1년 동안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것도 제가 해봐서 너무 저한테 좋았던 거는 제가 사실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진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자 보컬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노래를 몰랐는데 그냥 그때 제가 했던 건 내가 막 뭘 잘해서 도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몸치고 뭐 노래도 못 부르고 해도 밴드 보컬도 하고 이런 것처럼 못해도 도전해봐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나한테 좋은 경험이 되구나. 그래서 제가 그 두 개의 경험을 하고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한 번씩은 꼭 도전해봐야겠다. 왜냐면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랑 안 맞더라도 내가 그걸 하지 않았으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평생 계속 나의 미련으로 남아있을 거잖아요. 내가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어차피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네. 들면 어떤 걸 내가 많이 하기로 했어요. 그럼 하고 나서 뭐 괜히 했네 하는 후회가 있을 수 있고 안 하고 나서 그때 해볼 걸 하는 후회가 있는데 저는 후자 쪽 후회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이게 되게 미련으로 남거든요. 근데 미련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다 부딪혀보자 해가지고 저는 진짜 대학생 때 막 무슨 대학생 테마여행단 해가지고 해외여행 막 가는 것도 하고 막 티벳 가고 막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막 미스코리아 이거 다 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네. 제가 진짜 아나운서를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막 제가 뭐 특출하게 막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나이 때밖에 해볼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이 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뉴즈의 대표님으로도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요즘 대학생들에게 좀 주고 싶은 팁이나 조언이 있으실까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아마 제가 학생 때처럼 굉장히 이제 언론 쪽 꿈꾸는 친구도 많고 아나운서나 기자나 PD 이런 거 꿈꾸는 친구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직업들이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방송국만 보고 준비를 하면 굉장히 그 문이 엄청 좁게
느껴질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최근에 뭐 유튜브부터 정말 많은 뉴미디어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방송국들이 다 유튜브나 뉴미디어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추세고, 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TV로 방송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는 다 유튜브로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지면 훨씬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지원서 낸 사람들이 막 13년차 PD, 14년차 PD 이런 거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왜 지원하셨냐 물어보면 이제는 정말 뉴미디어가 뜨고 있는 것 같아서 뉴미디어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 회사가 한 2년 전에 보몬 아카데미라고 아나운서 아카데미랑 MOU를 맺었는데 그때 성현미 원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네. 저한테. 어. 근데 그래서 MOU 이제 요청을 하시면서 이제 방송인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많지 않다. 그래서 뉴즈는 이렇게 뉴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크리에이터를 잘 양성하고 잘 하고 있는 곳이니 우리 이제 아나운서들도 잘 이제 온보딩이 될 수 있게 뉴미디어로 MOU를 맺자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 회사 이제 오상진 아나운서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네임드 연예인분들이나 배우분들, 아나운서분들이 저희 회사 들어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는 거의 막 굳이 방송국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뉴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쇼폼이나 뉴미디어의 선두에 서 계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창업을 하실 때 되게 도전하는데도 되게 두려움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저는 진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리더의 자리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하고 엄청 부담 가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막 회장 선거 이런 거 하면 저는 항상 부회장 선거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회장은 좀 부담스럽고 부회장까지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어떤 장 맡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나운서 일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PD 일도 열심히 했고 기자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자 일을 이제 열심히 할 때 제가 이제 기자로 하고 있던 주제가 IT 관련 뉴스였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챗GPT부터 생성형 AI 뭐 엄청 사실은 핫한 테크 뉴스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취재를 하는데 이게 세상을 엄청 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보의 전선에 있으니까. 네. 그런데 IT 기사를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 거예요. 특히 어린 친구들 너무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이제 기자라는 일이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기자로서 유튜브를 할 수는 없고. 네. 근데 마침 그때 틱톡이라는 짧은 1분짜리 영상이 막 들어왔을 때였어 우리나라 2019년. 그래서 1분짜리 영상은 내가 기자하면서도 올려볼 수 있으니까 라고 그냥 정말 그 대중한테 컨텐츠 전하고 싶어서 만들었었어요. 막 창업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단. 근데 이제 그게 막 영상이 막 거의 시작한 3주 만에 막 140만 조회수 나오고 막 70만 조회수 나오고 막 틱톡 주간 조회수 랭킹 막 탑5 들고 거기에서 막 JYP 이기고 막 이제 이러면서 랭킹에서 다 이기는 거야 셀럽들을. 그래서 이 10대 20대 친구들이 정보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들의 문법에 맞게 정보를 전해주는 곳이 없었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됐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저는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지훈 미래학자님이라고 정지훈 박사님이 이제 저한테 가연 기자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걸로 법인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엄청 설득을 하셨고 이제 투자 제안도 하시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스타트업 미디어 2호의 뭐 김태용 대표 그리고 아트센터 나비의 뭐 노소영 관장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를 저를 그냥 투자를 하고 싶다고 다 좀 투자자들이 먼저 모여서 좀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되게 신기한 케이스. 네. 정말 창업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와. 제가 창업가들 인터뷰할 때도 네. 그냥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음. 창업가들 정말 창업가 DNA를 가진 사람들일 네. 거라 생각했고 네. 저랑은 완전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제 주변에 그런 좋은 어르신들이나 존경하는 분들이 제가 사업 계획서도 없고 IR도 안 도는데 그냥 제가 창업을 한다는 이유로 다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럼 나도 한번 같이 용기를 내서 도전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좀 하게 됐던
어. 와, 케이스입니다. 약간 운명처럼 이렇게 맞아요. 그때 된 거. 정재승 내각자 정재승 교수님이 또 저희 회사 이제 고문도 이제 해주시기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좀 그래서 용기를 내주셨던 것 같아요. 와. 되게 신기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다른 그럼요. 창업 얘기 들어보는 거. 그래서 또 그다음에. 재밌는 게 제가 MCN을 하게 된 것도 제가 MCN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제 뉴즈라는 채널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뉴스 대신 뉴스 막 이런 댓글들 달리면서 네. 어린 친구들한테. 근데 한 창업하고 한 10개월쯤? 한 7개월쯤 됐었을 때 그러니까 틱톡 코리아에서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냈어요. 네. 이제 뉴즈님과 같은 채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쇼폼 쪽에 이런 정보성 채널이. 그래서 같이 교육 MCN을 만들지 않겠냐. 이제 한 3번 정도 제안을 했고 2번은 제가 거절을 했었고 네. 마지막 3번째 때는 나는 IT 쪽 전문이니까 정말 뭐 성교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유주와 같은 채널을 만들어지면 훨씬 미래 세대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3번째 때는 제가 이제 테이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MCN 메이저스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제가 의도했다기보다 네. 그냥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좀 기회가 주어졌던. 주변에서 도움도 되게 많이 주신 케이스네요. 맞아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좀 신중하게 고민하긴 했지만 좀 기회를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계속. 와, 되게 멋있는 길을 걸으셨네요. 제 생각에는 약간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그냥 잡는 게 성공의 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그 기자 생활도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보기로는 이제 바이낸스랑 링크드인 같은 저명한 글로벌 인사를 기자 생활 하실 때 인터뷰를 단독으로 하셨다는 그 맞아요. 기사를 저희가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인터뷰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걸어왔던 아나운서, PD, 기자라는 길이 결국은 굉장히 저는 커넥팅 더 닷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아나운서도 하고 PD도 하고 기자도 하고 이럴 때 되게 주변에서 좀 걱정 어린 시선으로 봤던 분도 있어요. 왜 너 아나운서 쪽으로 쭉 커리어 쌓지? PD 쪽으로 쭉 커리어 쌓지? 기자 쪽으로 쭉 쌓지? 막 이렇게 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것에 다 도전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좀 어떤 상태를 싫어하냐면 제가 스스로 뭔가 노력하지 않는 상태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는 되게 하루하루 성장하는 게 즐겁고 좀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좀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케이스인데 아마 누구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뭐 200%, 300% 노력을 하겠죠. 근데 뭐 한 6개월, 1년, 뭐 1년 반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지면 옛날에는 뭐 150% 노력을 하던 걸 막 70%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이 줄어들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 이제 익숙하니까. 근데 그 상태가 오면서 한번 떠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텀이 거의 한 2,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배우면은 이제 이 정도 내가 배웠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좀 뭔가 스스로가 되게 조금은 덜 열정적으로 일하는 상태가 됐을 때 바로 또 환경을 바꿔서 새롭게 이제 배우러 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 그 전의 경험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원래 팬 기자로 갔어요. 글 텍스트 기사로 네. 기사 쓰는 기자로. 근데 저는 제가 편집도 할 줄 알고 진행도 할 줄 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영상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우리는 가장 이제 저명한 이제 코빗 창업자였던 김진아 이사님을 이제 첫 게스트로 섭외를 했고 첫 게스트를 이제 그 산업에서 가장 네임드인 분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섭외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그 IT 업계에서 저를 굉장히 리스펙했던 게 뭐냐면 이제 유튜브 영상 봤었을 때 항상 촬영팀이 있는 줄 알았대요. 네. 근데 제가 그냥 삼각대 하나 들고 혼자 가서 하나 놓고 주도 맞추고 제가 진행하고 제가 편집하고 이런 거 보면서 업계에서 엄청 저 기자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리스펙하는 그런 눈길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말 어떻게 했냐면 평일에는 텍스트 기사 쓰고 주말에는 영상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저 혼자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만의 대체 불가능한 그런 자리를 잡았었고 이제
워낙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쪽이 핫하니까 아까 말했던 바이낸스나 이런 사람들, 링크드인 이런 공동창업자들이 막 다 이제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컨퍼런스나 이런 거에. 근데 그분들이 저명한 연사가 온 컨퍼런스면은 뭐 퇴근 후 시간이든 주말이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갔고, 그냥 저는 무조건 그냥 일단 들이댔던 것 같아요. 이게 핸드폰 녹음 가능하잖아요. 네. 무조건 핸드폰 들이대가지고 인사하면서 했고, 근데 이제 막 조중동 이런 기자들도 못 하는데 네. 제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조중동 기자들도 막 저 기자 대단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외국인들 이제 연사들은 저의 그런 용기, 열정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막 이 친구 멋있는 기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렇게 글로벌 연사들 인터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되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저는 순수 국내파, 그러니까 토종 국내파에 한 번도 어학연수나 교환수는 안 가봤고, 또 심지어 외국어가 제일 약한 케이스였어요. 수능 보거나 이럴 때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지금 인터뷰하지 않으면 다시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번역기 다 써가지고, 사실 질문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번역기 다 써서 영어 못해도 그냥 질문은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 녹음해서 바로 자리 돌아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써가지고 다시 번역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도 글로벌 연사들을 다 인터뷰했던 게,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내가 못해도 뭐 용기 내서 부딪혀 보면은 다 할 수 있다. 좀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일단 해야 되는 거. 일단 해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근데 그때 그렇게 너무 좋았던 게, 이제 그렇게 한국에 왔던 글로벌 연사들과 이제 연이 생기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럼 그들이 돌아가서 거기서 컨퍼런스를 열거나 할 때 다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저 출장, 이제 해외 출장도 보내주고 해서 제가 상하이 시리즈, 이스라엘 시리즈, 뭐 홍콩 시리즈, 싱가포르 시리즈, 실리콘밸리 시리즈 다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해외여행도 좋아하는데 네. 이거 완전 회사에 출장 보내주면서 네. 또 다양한 국가의 연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계속 기회를 만들었던 거죠. 신기해. 네. 진짜 놓치지 말고 도전을 무조건적으로 해봐야겠네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건데 요새 이제 쇼폼이나 뉴미디어가 되게 흥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쇼폼이 주목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 잘 되는 쇼폼의 공통점이 있으면 뭐 잘 되는 쇼폼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거.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라는 건 결국 개성이거나 캐릭터인데, 사실 모든 채널도 보면 굉장히 다 각자의 캐릭터나 개성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롱런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콘텐츠 창작자들은 결국 항상 콘텐츠를 창작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만약에 나한테 없는 얘기예요? 그럼 계속 그 서치하고 찾아내고 만들어내면서 엄청 나중에 그 번아웃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경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면은 그 창작이 거의 이제 끊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회사에 이제 지식 크리에이터들을 뽑을 때 다 자기만의 트랙, 자신만의 커리어를 좀 쌓은 사람들을 좀 많이 우선시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 말고 좀 막 도전도 했고 막 새로운 길도 개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은 많이 롱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성실해야죠. 성실해야 돼. 왜냐면은 저희 크리에이터 중에 150만 팔로워를 보유한 송송한 일상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네. 저희 회사랑 같이 이제 강연을 많이 해요. 근데 한번 청중에서 이런 질문이 왔어요. 어떻게 150만 팔로워가 됐어요? 라고 했는데 딱 송이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0명부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10만, 20만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1일 1영상 올리는 거를 꾸준히 했다고. 그래서 정말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사실 컨텐츠에 엄청난 성공 법칙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영상이 터져서 이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만큼 안 터질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컨텐츠가 엄청 그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저는 결국은 꾸준히 이제 나만의 무드랑 나만의 메시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나올 때도 있고 잘 나올 때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면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창업을 이제 이어가시고 있으신데 창업 자체에 뭔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있으셨나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창업을 막 해야겠다 하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창업가라는 거 당연히 뭐 공부한 적도 없고 네. 그냥 갑자기 창업가가 된 케이스인데 네. 제가 이제 항상 후배들한테 하는 말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법인화를 바로 시작했던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바로 법인화를 하니까 되게 주변에서 아쉬워했던 게 법인화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그 창업 전에 이제 예비 창업을 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국고 지원금이 있는데 그걸 하고 시작하지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미 창업을 시작해버려서 그 다음에 있었던 건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었어요. 창업 초기 기업자를 지원해주는. 네. 근데 정말 운 좋게 저희가 3월에 창업을 했는데 4월에 초기 창업 패키지 한 달 만에 합격을 했어요. 오. 그리고 연대 창업 지원단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히 바로 창업 첫 해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예비 창업 때부터 했었으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뭐 MVP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뭐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이런 창업가들을 위한 이런 국가 지원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좀 창업 준비한 친구들은 좀 초반에 너무 맨땅에 헤딩이 아니라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식으로 좀 지원해주는 이렇게 되면은 내 급여나 직원 급여 이런 게 일단 해결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시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전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저는 창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저는 제가 했던 직종이 사실 엄청난 팀워크를 요하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오래 했던 기자 같은 경우는 완전 홀로 다니는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직을 꾸린다는 건 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연하게 혼자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저희 조직원들 이제 구성하고 이제 이 복지라든지 막 조직 관리라든지 이건 제가 해본 적이 없는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항상 새롭게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했지만 창업을 정말 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실제로 조금 팀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가 예를 들면 조금 리더 역할을 하면서 좀 조직을 관리하는 소규모라도 그냥 연습도 좀 해보고 좀 이런 것들을 해보고 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국가 지원 사업들 하면서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창업에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책 이제 쓰면서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막 요새 그냥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나도 내 사업이나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꿈꾸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근데 정말 저는 제가 막 아나운서, PD, 기자 해봤잖아요. 다 엄청나게 빡센 직업들인데 네. 정말 단언컨대 창업이 제일 힘들어요. 창업이 제일 비교도 안 되게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기자 때도 거의 정말 뭐 주말까지 정말 뭐 이랬지만 정말 창업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직장 생활은 내가 그냥 내 일 잘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창업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조직도 신경 써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는 직원들, 네. 매출도 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게 보는 것처럼 쉽진 않다. 그래서 직장인 사실은 더 훨씬 백만배 편하다. 내가 정말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건 진짜 세상에 없어. 그러면 창업하셔야죠. 아까 말했듯이 그런 국가 지원 사업 받아서. 창업이 제일 힘들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직장 생활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나운서, PD, 기자. 솔직히 네네. 이거는 사심 개인적으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아나운서 네. 커리어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취업 준비도 얘기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이제 아나운서를 처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당연히 뭐 시사상식 공부라든지 논술이나 뭐 이런 것도 스터디, 언론 스터디 하면서 이제 했었고 전 첫 직장이 전남 CBS에서 아나운서랑 뉴스 리포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역국으로 제가 가니까 제가 전남 CBS에서 10년 만에 뽑은 신입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간 동기도 없고
저의 직속 선배들이 저랑 13살, 14살 차이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려웠죠. 제가 그때 23살이었는데 네. 굉장히 뭔가 어른 같은 이제 분들 밑에서 저 혼자 동기도 없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맨땅에 헤딩처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물어봤으면 됐는데 제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 혼자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지금 생각해보면 물어보는 게 당연했던 질문들인데 제가 너무 어린 마음에 내가 이걸 질문하는 건 너무 내가 어려서 모른다고 생각하실까?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질문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서 계속 개척해 나갔던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지역국 특성상 굉장히 사람이 적어요. 네. 그때 제 기억에 우리 보도 제작국만 한 6, 7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 보도국장님, 기자 선배 3명, 그리고 아나운서국 저 포함 3명, PD 한 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나운서국에 갔지만 또 뉴스 리포터라는 직함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뉴스 진행도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도 코너 하나 맡아서 기획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취재 기사도 썼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인데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네.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도 해보고 기사도 써보고. 그래서 그때 제가 라디오 PD를 했었던 제 코너는 뭐 김가연의 현장 리포트랑 김가연의 문화계 소식 이제 있었었고 이게 주 1회씩 하는 라디오였고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제가 쓰는 기사, 취재한 기사 그리고 이제 데일리로 한 뉴스 진행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나운서 꿈을 꿨으니까 뉴스 진행을 할 때 너무 막 벅찼어요. 네. 근데 이 벅찼던 이 기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게 매일 하니까 네. 점점 그 벅차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어... 막 무예독으로 막 맨날 생방송 뉴스 읽으러 가고 네. 미리 예적도 안 하고 또 나태해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문화계 소식이나 현장 리포트 취재하는 거나 제가 취재해가지고 기사 쓰는 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는 좀 누군가가 차려준 밥상이나 이런 거를 좀 전달하는 사람보다는 그 커뮤니케이터보다는 난 내가 직접 뭔가를 발제하고 기획하고 취재하는 걸 훨씬 재밌어하는 사람이구나. 네. 이걸 알게 됐고 제가 한 25이 됐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좀 많이 배웠고 또 새로운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그때 이제 제 송별회 때 보도국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아나운서를 여기서 그만두더라도 언론인의 길을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세상에 다양한 기자가 있는데 저와 같은 시선을 가진 기자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거기 있을 때 취재를 많이 했던 게 조금 소외된 사람 그리고 동물들에 대한 취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장기 구금돼 있던 파키스탄 정치 난민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그때 이제 그 야생동물원이 있었는데 거기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원의 그 열악한 실태에 대한 거를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을 취재를 했었는데 네. 진짜 제가 그때 언론의 힘을 느낀 게 뭐였냐면 정말 제가 그 야생동물원을 몇 달 동안 매일 갔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제가 가서 사육팀장님 불러가지고 얘네 너무 상태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냐? 근데 괜찮대요. 근데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거기에 관리 매뉴얼도 없고 담당 수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취재 방송에 나가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한 2주 만에 거기에 세이셸 육지거북이가 있었는데 육지거북이란 야외 운동장도 만들어지고 관리 매뉴얼도 생기고 담당 수의사도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선배랑 같이 취재했던 파키스탄 정치 난민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장기 구금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취재한 게 나가자마자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나왔어요 세상으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언론의 힘이 네. 엄청나구나. 그리고 이 힘을 정말 잘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 소중하겠지만 굳이 하나를 뽑자면 이거는 진짜 뿌듯하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했던 그 2개인 것 같아요. 그 야생동물원 복지가 좋아진 거랑 파키스탄 정치 난민이 이제 그 구금 해제가 됐던 거. 그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됐던 거니까. 네. 그리고 그때 막 8.15 맞나? 6.25였나? 6.25였다. 6.25 전쟁 때랑 네. 8.15 때랑
이렇게 그 시즌 이슈 때마다 제가 이제 6.25 이제 이산 가족들 찾아가서 실제로 만나서 취재하기도 하고 8.15 때는 이제 독립유공자 이제 유족 회장님 막 이제 통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었고 설날 때는 탈북민들 네. 이제 좀 명절에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저한테 엄청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이산가족 분들이 거의 평균 연령이 이제 90세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분들이 이제 점점 몇 년 뒤면 안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살아 계셨을 때 그분들의 좀 이야기나 이런 걸 들을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잊지 못할 그런 느낌. 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쇼폼 크리에이터 저는 되게 요새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 그냥 인플루언서 해서 그냥 취업 안 하고 돈 벌고 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쇼폼 크리에이터를 전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거 굉장히 강연을 많이 나가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처음부터 전업으로 시작한 크리에이터가 없어요. 대부분의 쇼폼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 다 본업이 있고 본업 외 시간대 취미로 하다가 이게 본업의 수익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그냥 뛰어넘을 때 독립하거든요. 네. 지금 엄청난 팔로워, 몇 천만 팔로워 구역 이런 친구들도 다 본업이 있다가 그렇게 채널 커지고 수익화가 본업을 뛰어넘을 때 나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업으로 하면 내가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그 수익을 충당을 할 거며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왜냐면 결국 컨텐츠라는 게 만드는 사람이 즐거워야 보는 사람도 즐겁거든요. 네. 내가 본업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면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여기에서 내 본업 이제 돈벌이가 있는 거고 이건 정말 나의 뭐 자아실현이라든지 나의 일상이라든지 나의 취미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즐겁게 만드니까 보는 사람도 부담 없이 즐겁게 하면서 팔로워가 느는데 전업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채널 수익이 안 나올 때나 네. 수익이 적을 때 아니면 광고 안 들어올 때 그럴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일단 크리에이터가 광고를 받기까지는 최소 한 팔로워 1만 명은 돼야 되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키우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럼 그 과정 동안에 수익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강박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보는 사람이 봤었을 때 과연 즐거울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는 사실 크리에이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일반 직장인보다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창작의 영역이어서 컨텐츠를 특히 쇼폼 크리에이터는 거의 1일 1영상 기본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시간 지켜야 되고 자기만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크리에이터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본업이 있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로도 부업을 해요. 그럼 내 채널이 안 되더라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아무 커리어 없이 크리에이터를 시작했다? 그 채널이 안 되면은 그분은 사실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처음에 좀 커리어를 쌓았던 곳이 있다. 그러면 돌아갈 수 있겠지.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 경력이 없으면 생각보다 새롭게 막 뭔가 다시 취업하고 이러는 게 더 힘들 수는 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란 직업이 전혀 쉬운 직업이 아니고 저는 좀 본업을 먼저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부업으로 하다가 이제 이게 잘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 많이 권장을 드려요. 네. 그럼 이제 쇼폼 이런 것도 하시고 뭐 창업도 하시고 근데 또 MZ를 경영하라라는 책도 출판하셨더라고요. 그걸 안 하신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 굉장히 이제 MZ 세대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MZ 세대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이 책도 제가 너무 조직 경영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썼던 책인데 저는 조직 관리를 저는 이제 항상 제 인생의 숙제로 되게 많이 안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똑같은 MZ고 나도 똑같은 밀레니얼 세대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같은 MZ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느끼면 내 윗세대 분들은 정말 더 어렵겠다 해서 내가 이 세대 간의 좀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썼던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 MZ라고 해서 사실 MZ가 거의 한 2, 3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일률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일단 다른 부분은 뭐냐면 예전처럼 저희 때나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막 한 직장에 막 가서 내가 막 여기에 막 은퇴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시대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되게 어떤 조직에 대한 로열티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나한테 되게 선택지가 많으니까 네. 여기 아니어도 갈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 그런 그 MZ들이 내가 그냥 이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가 잘 되길 바래서 이것보다도 마인드셋을 내가 잘 돼서 회사가 잘 되면 그럼 나한테 훨씬 좋은 거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국은 내가 혼자서 뭔가 시도하는 거랑 회사에 있는 네트워크랑 회사에 있는 리소스랑 회사에 있는 자본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도전을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 회사 다니면은 여기서 내가 뭔가 나만의 성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회사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데 갈래. 계속 이렇게 가면은 나는 내 성공 포트폴리오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젠 점점 회사에서 면접 본 사람들 조금씩 더 똑똑해져서 그냥 이제 간판만 보고 뽑지 않고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성과를 했는지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저는 막 당연히 어떤 직장도 안 힘든 직장은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막 회사가 잘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내 성공 포트폴리오 만들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좀 회사를 다니면서 읽어내면은 내가 욕심내지 않아도 저도 막 저 그냥 일 열심히 했는데 기회가 주어서 창업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되게 아쉬웠던 게 워낙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워낙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방에서 뭐 월 1,000만 원 벌기, 네. 쉽게 돈 벌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 책 첫 번째 그래서 챕터가 작년에 쓴 거였는데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쓴 거였었어요. 사건 터지기 전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 돈을 벌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서울대생한테 과외받는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그걸 벌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네. 사람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내가 한다고 나도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간극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쉽죠.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좀 꾸준히 자기 커리를 쌓아가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네. 또 이제 여기 현혹된 친구들은 그만큼 그 기회비용과 시간이 달라지고 점점 그 갭 차이가 커지는 거죠. 이 성실하게 했던 친구들은 점점 이 분야에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실력을 쌓고 이렇게 쭉 점점 더 이제 올라가는데 계속 이렇게 막 쉽게 그만두고 이렇게 한 친구들은 커리어라는 게 사실 쌓이지가 않으니까 네. 이게 어렸을 땐 괜찮은데 20대 후반? 30이 되면 그때부터는 되게 경쟁하기가 어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다 뭔가 도전을 하고 한번 내가 이 벽을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크리에이터 자체가 보기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 그쵸? 뭐 네. 크리에이터도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진짜 즐기면서 네. 해야 네. 재밌지. 이걸 내가 막 여기서 돈 벌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은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생각보다 그 수익화되는 구간까지 오는 게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6개월, 뭐 1년, 1년 반, 2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포기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해보기. 맞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네, 그쵸. 저도 그냥 막 내가 잘 돼야지 하고 취재했던 게 아니라 전 그때 저한테 이제 월급을 주고 나란 사람을 알아봐준 회사한테 고마워서 좀 열심히 했던 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또 제가 잘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회사가 잘 되는 게 나도 잘 되는 거고 이런 마인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여태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네, 혹시 아직 새롭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꿈이 많은데 제가 작년에 그 비드콘이라고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모이는 축제를 갔었어요, LA에.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도 정보성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예를 들면은 한 4천만, 5천만 팔로워를 보유한 챌린지 크리에이터들이 있었고 해외에 정말 한 120만, 막 100만 정도 팔로워 보유한
뭐 워싱턴 포스트 틱톡 기자나 음. 뭐 그 이런 팟캐스트 하는 정보성 크리에이터들이 있었는데 팔로워 숫자로만 보면은 훨씬 적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챌린지 크리에이터들한테 가서는 그냥 사진 찍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같이 막 영상 찍어요 이러고 그냥 더 이상의 대화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어떤 연예인 보면 사진 찍듯이 하고 가고 실제로 막 Q&A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한 3-40분 정도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진짜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지식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리스펙이 높구나 그런 거 느껴서 근데 이제 그 팔로워들이 한 100만에서 150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채널이 틱톡에서 한 20만 정도인데 한국어로 해서 20만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최근에 생성형 AI가 잘 돼 있으니까 이걸 잘 사용해서 하면 영어로 콘텐츠를 만들면 우리도 충분히 워싱턴 포스트랑 겨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글로벌로 좀 콘텐츠를 확장시켜 나가고 싶은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해보고 싶은 건 지금은 사실 저는 원래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막 대학원이나 이런 것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저한테 권유하는 게 MBA를 가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나중에 우리 회사까지 엑싯을 하고 정말 먼 훗날에는 뭔가 요즘 친구들이 너무 좀 우울증이라던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정말 먼 훗날에 상담 쪽으로도 가서 상담 쪽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회사를 내가 잘 엑싯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한번 제가 제 전공을 살려서 뭔가 목회 길도 도전해보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제 인생의 그 최종 골 목표가 저는 제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신혼이어서 네. 이제 남편이랑 이제 슬슬 이제 아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기를 잘 가져서 이제 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가장 큰 꿈이긴 합니다. 와, 뭔가 다 이뤄내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상담 쪽이나 뭐 정말 아까 목회 얘기도 하셨는데 되게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되게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학생 때 그래서 지금은 아마 아까 말했잖아 되게 삭막해졌다고. 저는 되게 독특한 학생이긴 했는데 저는 진짜 막 복수 전공 이런 거 생각 없이 제가 듣고 싶은 수업 다 들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시가 너무 좋으면 그냥 국어국문학과 우리시 읽기 막 이런 거 듣고 막 심리학과 막 무슨 수업 듣고 그냥 막 전공과 상관없이 그냥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을 약간 러시아 문화재 진짜 별의별 걸 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정재승 내과학자분 만났을 때 카이스트가 지금 그걸 도전하고 있대요. 융합인재학부가 막 필수 전공이란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들을 들으면서 학점을 채우는? 와. 어떻게 보면 저는 저 스스로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학생분들이 물론 취업 당연히 취업 머리 아프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최근에 뭐 뉴미디어도 있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전 사실은 눈을 좀만 넓히면 굉장히 기회가 옛날에 비해서 많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막 기업밖에 없고 스타트업도 없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학창 시절에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정말 끊임없이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자기를 계속 탐구하고 또 한번 도전하면 끝까지 한번 해보는 그리고 맞아요, 기회가 왔을 때 맞아. 붙잡는 네, 그럼 오늘 조언도 들을 수 있었던 김가연 선배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희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이제 네네. 슬슬 클로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멘트가 있어요. 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면 다 같이 만나요 하면서 네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